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에밀 졸라의 테레즈 라켄입니다. 테레즈 라켄은 프랑스의 자연주의 소설가 에밀 졸라가 1867년에 쓴 첫 자연주의 소설인데 28세에 쓴 세 번째 작품으로 그에게 작가로서의 명성을 처음 안겨준 작품입니다. 파리의 퐁네프 파사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하층민인 주인공과 불륜과 살인이라는 선정적인 소재로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테레즈 라켄은 에밀 졸라가 사실주의를 발전시켜 자연주의를 개진한 작품이자 그의 대표작인 르곡 마카르 총서를 예고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에밀 졸라는 자신의 작품에 다음과 같은 서문을 달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기질을 연구하기를 원했다. 나는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고 육체의 필연에 의해 자신의 행위를 이끌어가는 신경과 피에 극단적으로 지배받는 인물들을 선택했다. 테레즈와 로랑은 인간이라는 동물들이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들의 동물성 속에서 열정의 어렴풋한 작용을, 본능의 충동을, 신경질적인 위기에 뒤따르는 돌발적인 분노의 혼란을 조금씩 쫓아가려고 노력했다. 내가 그들의 회한을 촉구해야 했던 부분은 단순한 생체 조직 내의 무질서, 파괴를 지향하는 신경체계의 반란이었던 것이다. 그들에게의 영혼은 완벽하게 부재한다. 나는 그것을 시인한다. 베르농에 사는 50대 자파상인 라켄 부인은 20세의 아들 카미유, 18세의 조카딸 테레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아들 카미유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병을 앓은 나약한 아이이고 조카 테레즈는 군인인 오빠의 사생아로 그녀에게 맡겨졌습니다. 테레즈는 병약한 사촌의 침대에서 같이 자라면서 마음속에 불꽃 같은 천성과 무서운 격동을 숨기고 살게 되는데 부드럽고 조용한 몸가짐 뒤로 무심함과 냉정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라켄 부인의 소원대로 사촌끼리의 결혼이 성사되는데 라켄 부인이 아들의 아내인 테레즈에게 기대하는 것은 병약한 카미유를 정성껏 돌봐주는 간호사의 역할이자 아들의 수호였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카미유는 젊은이의 욕망조차 모르는 약골로 테레즈에 비해 여전히 소년 같은데 그의 아내가 된 테레즈는 그를 남자로 대하고 거처를 파리로 옮겨 공기가 탁하고 습기 찬 상점이 딸린 집을 마련합니다. 카미유는 철도국에 들어가고 라켄 부인은 아래층 상점에서 잡화를 파는데 테레즈는 대부분의 시간에 무력함과 공상에 빠진 무미건조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 가족에게 목요일 저녁에 손님 초대의식이 생기고 매주 모인 손님들은 음식을 먹고 도미노 게임을 즐기는데 어느 날 카미유의 어릴 때 친구였던 철도국에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로랑이 초대됩니다. 큰 체구의 젊은 남자를 처음 가까이 본 테레즈는 로랑의 훤칠하고 건장한 얼굴에 사로잡히는데 그는 그녀가 본 최초의 남자다운 남자였던 것으로 그녀는 가슴이 몹시 뛰게 됩니다. 로랑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아버지의 유산 상속만 고대하면서는 게으름뱅이로 동물적 욕망의 소유자인데 편하고 오래가는 향락을 추구하고 값싼 쾌락만을 꿈꿉니다. 그는 라켄 부인의 친절과 카미유의 선의를 누리려고 카미유의 초상화를 그려준다는 핑계로 매일 그 집에 드나들게 됩니다. 로랑은 테레즈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정부가 되어볼까도 생각하지만 그녀가 너무 못생겨 탐탁지 않다가 남의 아내라 책임질 일이 없음에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몸과 마음을 열자 그녀가 아름다워 보이고 테레즈의 거칠고 끝을 모르는 쾌락의 탐닉에 사로잡하게 됩니다. 점점 대범해지던 그들은 카미유를 살해하고 결혼을 성사시키지만 예상과 다르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테레즈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던 카미유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로랑 역시 강한 척하지만 테레즈와 부딪히며 자꾸 망가져갑니다. 라켄 부인을 데리고 강가로 나간 로랑과 테레즈는 각자 청산가리와 칼을 준비해 결국 청산가리가 든 와인을 함께 마시고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테레즈 앞에 등장한 로랑은 카미유와 달리 남성미를 뿜어내며 그녀의 가슴을 두근대게 했다. 로랑 또한 도리보다는 피와 본능에 이끌리는 가벼운 사람이었기에 그 둘의 본능은 서로를 이끌었고 파국이 뻔한 불륜에 빠져든다. 테레즈의 마음속에는 흥분과 비겁함과 가혹한 야유가 있었고 로랑의 마음속에는 음침한 잔인성과 괴로운 불안이 있었다. 그들 자신까지도 그들 존재의 밑바닥에서 일종의 두텁고
거친 수증기로 머리를 가득 채우는 듯한 그 불안하고 열병과 같은 생각을 모르는 척했다. 독서는 그녀에게 낭만적인 지평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피와 신경으로만 사랑을 느껴왔었다. 그런데 이제 머리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기다림 속에서 그들의 정욕은 시들고 모든 과거는 사라졌다. 난폭한 그들의 유욕은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겁내지 않아도 좋으리라는 생각으로 기대하던 아침에 그 깊은 기쁨을 망각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지나간 모든 것에 그저 지치고 어리둥절했다. 몸과 마음을 달콤한 타락에 맡겨버린 테레즈와 노랑에게 카미우는 그저 거슬리는 방해물이었다. 이들은 해서는 안 될 무서운 생각을 품고 결국 실행하고 만다. 카미우의 존재만 없다면 그들은 행복을 금세라도 손에 쥘 것이라 여겼고 그들의 얕은 도덕과는 자신들의 잔인한 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 범행은 성공했지만 적어도 그렇다고 믿었지만 인과율처럼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그들의 정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들의 눈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큰 소리로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시선은 계속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내뱉는 이상한 낱말들은 무의미했으며 따로따로 떨어지고 모순된 것이었다. 그들의 온 정신은 무서운 추억에 말없는 교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끔찍이 아들을 사랑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던 라켄 부인은 테레즈와 로랑의 범죄를 확인하고 분노에 치를 떤다. 그녀의 거대한 분노와 달리 실제 그녀가 행할 수 있는 단죄의 수단이 없다는 것이 그녀를 슬프고 수치스럽고 괴롭게 했다. 찢어진 베일을 통해서 자기가 보았다고 생각했던 사랑과 우정의 피안에서 피와 치욕의 흉악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이다. 만일 저주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녀는 하느님을 저주했을 것이다. 테레즈 라킹은 2013년에 인 시크릿이란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감독은 찰리 스트레이턴이었으며 테레즈 라킹 역의 엘리자베스 올슨, 로랑 역의 오스카 아이삭, 카미우 라킹 역의 톰 펠튼, 라킹 부인 역의 제시카 렘이 각각 출연했습니다. 한편 영화 감독 박찬욱이 테레즈 라킹이 자신의 영화 박쥐의 원작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도덕적 딜레마를 겪으며 해답을 찾는 게 내 방식이라며 박쥐는 에밀 졸라의 테레즈 라킹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신부상현 역의 송강호, 태주 역의 김옥빈이 출연했는데 뱀파이어가 된 신부상현이 친구의 아내인 태주와 멈출 수 없는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에밀 졸라는 파리 출생으로 이탈리아계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중학교에 들어가 거기서 화가 3장과 사귀게 됩니다. 그러나 극심한 공공으로 어머니와 함께 파리로 옮겨간 후 학업에 의욕을 잃었고 문학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결심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866년 청년 비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미술전 비평을 써서 기성의 대가들을 비판하고 마네, 피사로, 모네, 세잔 등 신진의 불우한 인상파 청년화가들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1867년 마르세유의 신비로 자신감을 얻은 뒤 대작 노곡 마카르 총설을 구상하는데 목노주점, 나나, 제르미날, 대지, 수인 등 대표적인 걸작이 이 총서에 들어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 모랄리스트이고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자였는데 만년의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나자 끝까지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해 결국 승리했습니다.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기회가 와도 내가 제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카무라 미츠루